자, 안녕하세요. 처음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 안내입니다. 일단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객관식 시험에 출제 범위가 있고 학습 방법이 있는데 출제 범위부터 잠깐 살펴보면 커리큘럼 안내하는 특강 들으면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잠깐 보면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1887년 역사가 150년 정도 된 과목. 행정학이 탄생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서는 기업 경영을 연구하는 경영학이, 기업 경영, 삼성, 현대, LG 등은 이윤 추구,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윤 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꾸려 그 삼성전자도 이재용 회장이 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모양 구조가 나오고 대한민국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그런 조직이 나올 텐데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 삼성에서 일을 할 사람을 뽑아 인적 자원, 돈을 활용해 가지고서 갤럭시 같은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정부도 목적은 달라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다르지만 방금 봤던 대통령 중심의 조직 모양이 비슷한데 여러분들 그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 합격하면 인적 자원. 뉴스에서 예산이라고 들어봤나? 정부가 활용하는 물적 자원, 돈 가지고서 각종 정책을 만들죠. 4대강 사업을 한다. 국민들에게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한다. 이런 정책을 활용할 때 추구하는 목적은 좀 차이가 있는데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조직을 꾸리고 사람과 돈을 관리한다는 매니지먼트, 조직 내부의 관리 기술로 이해하게 되면 경영과 행정이 유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학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 발달 과정을 보는 게 80%인데 그 이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로 기업 경영의 아이디어에서 모티브를 따서 행정을 이런 내부의 관리 기술로 보면서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시험의 출제 범위도 이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크게 7개 파트로 구성되는데 1편 기초이론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밖에 없나? 또 어떤 목적이 있지? 추구하는 목적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 그러면 시대가 1887 행정학이 탄생한 이후로 1910년대, 30년대, 2차 대전 이후에 50년대, 6, 7, 8,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 이론 발달 과정을 미국 이야기지만 이론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때 이런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킬 조직이 이런 모양이 전부인가?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 등 조직 행정 거기 일을 할 사람 어떻게 뽑지? 사람에 대한 관리 인사행정 예산이라고 하는 물적 자원 돈에 대한 관리 재무행정 그런데 1편, 2편, 3편, 4편 왜 갑자기 6편이지? 하게 되면 인적 자원 사람에 대한 관리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어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 의무가 있어. 권리가 있어. 누려야 될 권리. 근데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 통제를 할 거야. 그 책임 묻고 통제하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드백한다 말하는 걸 행정학 시간에는 환류라 부를 거야. 5편은 행정 환류. 그래서 인사행정 마지막에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 하지만 반대로 지켜야 할 의무들 그 의무를 배운 다음에 피드백, 시민으로부터의 통제, 책임 확보 같은 환류를 공부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중앙정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 성남시, 동작구 같은 기초단체 그 지방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방행정 총 7개 파트가 나오겠습니다. 23년 작년 국가직구급은 기초이론이 여기 좀 고인물 파트거든. 그래서 이론이 계속 막 새로운 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출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최신 이론은 조금 7급에서
기존의 고유물 파트는 조금 출제가 적게 나오기도 했는데 정체가 많다, 그지? 조직, 인사, 재무 다 고르게. 활류편 세 문제가 되게 특이한 거야. 왜 그런가 하면 24년도 국가직구급은 보통 이제 4-5문제 나오고 3문제 전후들 활류 하나, 지방 하나. 작년 지방직구급은 활류 파트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기초이론 정책학이 또 합해서 한 9문제 정도, 한 절반쯤 된다, 그지, 비중이. 이렇게 고르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7개 파트가 다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공무원이 시험 내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가 시험을 내. 그래서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 쳐봤으니까 행정학을 잘 아나? 근데 시험은 합격한 선배들은 그 문제들은 잘 풀었지만 출제는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법령 등을 반영해서 대학 교수가 내. 근데 시험을 예를 들어서 4월 15일에 국가직 9급 시험을 친다고 하면 시험 보기 15일 전에 그러면 행정학을 출제할 교수 2명을 불러. 이 2명의 교수는 대학에서 요 활류편 빼고 나머지가 박사과정에서 세부 전공 과목이야. 저는 이 중에서 요즘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학을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나하고 2편을 전공한 A하고 6편을 전공한 B가 시험내로 들어가게 되면 둘이서 머리를 맞닿고 20개 내봅시다 막 창작하지 않아. 그럴 시간이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이 15일 동안 2명이 60문제를 추려가지고 작년에 합격한 합격생 중에서 행정학 시험을 잘 본 사람에게 한번 풀어봐봐 주는 거야. 풀고서 의견이 어때? 이러면서 좀 이상한데요? 난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면 수정해서 40문제 추려서 풀어봐봐. 이거 좀 별론데요? 이거 좀 오류 아닙니까? 하면 또 의견 반영해서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한가? 오케이. 20개 추려서 풀어봐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시험지를 인쇄해 가지고서 전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장애인의 범위에는 시각장애인도 있어. 그럼 시각장애인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첨자 시험지도 제작해. 시각장애인은 손으로 읽어가면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험지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 그러면 최소한 15일보다 3일 전에는 준비가 다 끝나야 지방으로 막 보낼 거잖아. 그지? 그럼 그 전에 첨자 시험지 등 제작하려면은 그보다 더 빨리 출제가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시험 문제는 우리는 문제 은행 풀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7개 영역에서 고르게 시험이 나오는데 평상시에 정부가 대학 교수들한테 정부의 문제은행 풀에 공무원 시험용 객관식 문제를 좀 내주십시오. 한 문제당 얼마 드릴게요. 해서 문제를 받아서 채워놓으면 이제 A랑 B는 출제하러 가서 문제은행 풀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때 이런 전공 파트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둘이 나누는 거야. 그러면 A가 저 1, 2, 3단원에서 제가 10문제 낼게요. 그럼 당신은 6편주로 전공했으니까 4, 5, 6, 7단원에서 10개 내세요. 쪼개는 거지. 그때 이 A가 1, 2, 3단원 낼 건데 그중에 나는 2편을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주로 2편을 수업하다 보니까 내 관심 있는 2편 분야에서는 문제은행 풀에 있는 문제도 내겠지만 내가 내고 싶었던 거 한두 개는 낼 시간이 되는 거야. 1단원, 3단원은 괜히 내가 새로운 거 내려고 시도하다가 출제가 오류가 되게 되면 수험생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1, 3단원은 문제은행 풀에 있는 문제를 끄집어내야지. 3편은 내가 새로 내야지. 2편 새로 내야지 되는 거고 B 교수는 6편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에서 주로 6편을 강의하다 보니까 내가 좀 자신 없는데 하는 4, 5, 7단원은 그러면 문제은행 풀에서 끄집어내게 되고 자신이 잘 아는 6단원은 새로운 시도도 해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해에 20개 문제 중에서 올해 합격을 좌우할 그 2-3 문제, 그 어렵던데 하던 변별력을 가려내는 고득점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걸러내는 문제는
이제 2단원과 6단원에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게 해마다 바뀌어. 그래서 보통은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자주 시험 내로 들어가. 여러분이 인사학연처에서 이 문제 출제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인데 작년에 출제 1위 했던 AB 교수님이 문제 내고 시험 무난하게 끝났어. 그러면 괜히 공무원이 다음 해에 새로운 시도해야지. 혁신. 야, AB 말고 이번에는 CD 교수 불러보자. 괜히 시도했다가 오류나는 것보다 작년에 무난하게 진행했던 교수님 또 불러가지고 교수님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러면 또 성향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보면 국가직에 어떤 나오는 패턴, 지방직 패턴 보면 무난하고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시험은 모든 단원에서 일단 고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좀 특이했던 해보면, 여기 보면 정책학이 무려 5개, 그리고 조직이나 재무보다 인사가 많다. 보통 3문제씩 나오는 게 관행적인데 4개. 그럼 이때는 우리 추론할 수 있는 게, 이 해는 정책학 전공한 교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인사행정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파트에서 시험 좀 많이 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시험 내로 자주 들어가는 교수님들은 좀 친분이 있는 교수님 들어가게 되면 눈치껏 올해는 어디 파트 좀 나오겠는데 이런 이제 감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고르게 다 나오긴 해. 분량이 좀 적은 환류는 나오지 않은 해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다 고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7개 단원을 일단 고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행정학 고득점으로 합격에 도움 받으려면은 편중 없이 전형력을 고르게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행정학이 양이 좀 많아. 그 7개 파트를 다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가 1, 2, 3, 4, 5, 6, 7단원, 이게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의 깊이, 흔히 말하는 난이도 생각하게 되면 시험은 기본적으로 9급 기준으로 20개 중에서 16문제에서 17문제 정도는 전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오되 이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 이제 2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학원 수업을 들으면 17년도 국가직 9급에서 변두리 문제, 17년도 지방직 9급에서 변두리 문제, 2020년 국가직 7급에서 변두리 문제, 2020년 지방직 7급에서 지역적이고 변두리 문제, 2023년도에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에서 변두리 있는 내용들을 요즘에 이런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만.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최근에 대학교제 들어갔으니까 하는 것들은 설명을 다 해. 다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딱 한 번의 그 시험 문제가 그 지엽적인 내용이 싹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변별력을 주는 어려운 문제가 20문제 다 채우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출제 범위에 있어서는 1단원부터 7단원까지 다 나오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공부를 하긴 해야 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행정학이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1, 2, 3단원까지는 따라가다가 4단원부터 아이고 힘들어 포기, 또는 6단원 너무 어려운데 아예 포기해버리게 되면 책을 한 번만 보면 맞추는 기본적인 개념이 시험 딱 나왔어. 행정학을 뭐 대단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래도 책은 한번 봐야지 해서 끝까지 한번 본 친구들은 이거 쉬운 건데 맞추지. 근데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해버린 학생들은 책 한 번만 읽으면 맞추는 기본적인 문제 나왔는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데 책을 안 읽어가지고 틀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 그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범위를 고르게 일단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대단히 행정학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지엽적이고 어려운 거를 잘하냐 못하냐 떠나서 기본적인 내용 나오면 기본적인 건 다 맞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책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틀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전체 단원을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지난주에도
한 학생이랑 상담을 했는데 처음 보는 학생이야. 저하고 공부했던 학생은 아니고 다른 수업을 들었는데 행정학이 분량이 많고 또 수험생이 5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국어, 영어 공부에 먼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행정학을 채 완성하기 전에 이제 곧 시험 보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어떡하죠? 어떡하죠? 하는데 미리미리 한 번 정도 책을 봤으면 거기서 우리가 조금 가려가지고 잘할 것 못할 것 대응책을 만들어 볼 텐데 책을 1년 동안 한 번도 채 다 읽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지막 오면 뭐 전략이란 게 없어. 그래서 행정학을 분량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을 다 봐두기만 하면 기초적인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 행정학은 여러분 좀 어렵고 양이 많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행정학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솔직하게 처음 이론 수업 들으러 와서 2달 동안 처음 수업 듣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앉아있는 친구들은 결국 1년 만이건 2년 만이건 차이는 있지만 다 합격하더라고. 그래서 이 행정학 과목이 되게 특이하고 생소해. 9급 시험 기준으로 국어, 중고등학생 때 언어 영역 해봤잖아. 영어, 외국어 해봤잖아. 한국사, 초중고 지나오면서 중고등학생 때 시험 쳐봤잖아. 대학생 때 한능검 해봤잖아. 익숙해. 이제 행정학, 행정법이 처음 보는 과목인데 그중에서 행정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 그러다 보면 처음 공부할 때 행정학 수업을 아이씨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근데 나 합격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들어볼래. 버틴 사람들은 2번째 들으면 무슨 말인지 훨씬 쉽던데요. 대부분 한 얘기가 쌤 저 행정학 처음 공부할 때요 너무 어려웠어요. 야 조금 쌤 그래도 뭐 많이 사례 들어주고 해서 고마웠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들어보고 2번째 들으니까 쉽던데요. 이해되던데요. 용어가 낯설어 가지고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처음 보는 과목이어서 처음에는 조금 생소했는데 2번, 3번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 어려운 게 아니네 감이 잡히더라고요. 되거든. 그렇게 버틴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고등학교 때 보면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이 앉아 있어도 수능 문제를 잘 푼 학생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그냥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공무원 시험도 잘해. 서운할 수 있겠지만 잘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합격을 하는 거고 그렇게 대단히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도 버틴 학생들은 결국은 합격을 하거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똑같은 수업 들어도 난 남보다 수능 잘 보고 똑같이 수업 들어도 내신 점수 잘 받고 이런 친구들은 공부하는 공부머리가 있어. 그런 친구들은 요령껏 공부해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렇게 특이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버텨야 돼.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양 많다고 생소하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행정학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 그 참 행정학 선생이라고 행정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한다? 말 쉽게 하네 할 수 있는데 행정학이 제일 생소하고 제일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도 다 잘 하더라고. 합격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보여. 그래서 한 달 수업 딱 하면 자 이제 2달 8주 과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8주 과정 끝나가는데 수업 빠지지 않고 매번 출석해서 수업 듣고 있고 중간중간에 수업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 내용 뭐지 질문할 때 끄덕끄덕 알아듣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오래 걸려도 2년 빠르면 1년 뒤 바로 다음에 합격들을 하더라고. 보면 이게 내 10몇 년 강의하다 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 그래서 행정학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합격을 하더라. 그때 출제 기표와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변별력을 주는 지엽적인 주제가 매년 20개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9급 시험으로는 그 변별력을 주는 조금 난이도 깊은 문제, 변두리 주제 문제들은 2개에서 4개야.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지엽적인 문제가 또 나올 만한 내용인지 한번 변별력을 주려고 툭 물어봤는데 다시 나올 만한 거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은 수험생인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고 출제 교수 입장에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요도를 가려내고 우리가 출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때 이 중요도와 출제 가능성은 처음부터 한 방에 해결하는 건 아니고
컬이 따라가면서 레벨을 올려나가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학원 커리큘럼이 7, 8, 9, 10월에는 기본 이론 수업하면서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내용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이 이론 이해는 사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 나도 많이 봤는데 비범한 10% 학생 아니면 이론은 2번 이상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에 한 번 듣고 같은 걸 9, 10월에 한 번 더 듣는 게 필요해. 그게 방금 얘기했지만 과목이 생소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어.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NPM이라는 주제를 공부를 할 거야. NG라는 걸 공부를 할 거야. NPS라는 걸 공부를 할 거야. 그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약자인데 New Public Management, New Public Service, New Governance인데 시험 문제가 2024년 국가직 9급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만 알면 문제 풀지. 이런 건 수업 한 번만 들으면 풀어. 시험 문제가 작년 지방직 9급에서 NPS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면 얘 한 번만 공부하면 풀어. 그런데 시험 문제가 재작년 국가직 7급처럼 NPM과 NGO를 비교해 가지고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물어보게 되면 세상 처음 보는 이론을 일단 이해해 봤어. 세상 처음 보는 걸 이해해 봤어. 강사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까지 해야 돼 설명을 하는데 처음 보는 내용을 비교까지 완벽히 하는 학생 있지만 다수는 힘들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수업 들게 되면 얘 기억난다 한번 들어봤어. 얘 기억난다 들어봤어. 그럼 이제 비교할 때도 와닿게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까지 풀기 위해서는 이론을 2번 정도 듣는 게 필요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때 그닥 넉넉한 생활을 보내지 못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 이거 들어 저거 들어 이렇게 말 못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보통 이제 이 메가 공무원학원의 수업을 듣고 있는 오프라인 학생이나 온라인 학생들이 메가패스 같은 종합반 커리를 듣고 있다 보면 강의를 추가해가지고 또 티패스 같은 거 하게 되면 그 선생의 수업을 여러 번 듣는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막 결제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론은 2번 정도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쌤 저는요 이 과목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포기만 하지 마. 괜찮아. 해 바뀌기 전까지 괜찮아. 늦으면 12월까지도 기본 이론을 이해도 충분한 거야. 그리고 이제 빠르면 11월부터 늦으면 1월 달에 기출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코어가 되는 80%의 내용을 공부하고 여기는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 있는 내용은 그 변두리 주제까지 다 공부하면서 100%로 범위를 확장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100%의 내용 한번 접해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진도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한 번 나왔었던 기출문제 범위는 100%까지 해결했는데 시험이 나왔던 주제만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최근에 대학 교재에 추가됐는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 나온단 말이야. 그런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 과정 가가지고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미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기출문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새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주제. 그리고 나왔던 문제를 변형시킨 이런 응용 문제들을 단원 정해놓고서 예습하고 모의고사 그리고 풀어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주제들 또 깊이 있는 주제들을 여기서 이제 확장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때까지 공부한 것들을 이제 실제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해서 실전처럼 실전 동일 형태의 모의고사를 3월 달에 풀어보고 4월에 국가직 9급 4, 5, 6월 풀어보고 6월에 지방직 9급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점점점 가면서 일단 코어부터 확실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기에 플러스 알파와 변형 문제를 풀면서 응용하면서 여러분 성적을 단계적으로 올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7월부터 완벽히 모든 내용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단계를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맞을까? 그 다음 어디까지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끌어가는 대로 따라와 주면 되는 거야. 제가 공부하면서 다양한 합격 경험들을 봤는데 극단적으로 이 이론 수업 한 번 듣고 한 번 들은 내용을 2번째 들으면서 정리를 하다가 시험을 쳤어. 3개월 만에
국가직 9급 합격한 케이스, 3개월 만에 군무원 9급 합격한 케이스를 경험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한 사례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어떤 학생은 딱 10개월 만에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을 동시에 붙었는데 그 친구는 합격한 다음에 고맙다고 인사를 와줬더라고.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쌤 저는 솔직히 행정학은 선방 과목이었어요. 뭐야? 했더니 자기가 잘하는 헌법 경제학은 100점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과목. 행정학은 공대 출신인 자신은 이런 행정학의 이론 문제들이 참 난감하고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너무 점수가 고득점 100점까지는 아니고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한 85점 정도만 맞으면 되는 과목 한 다음에 85점이면은 3문제는 틀려도 괜찮네? 그러면 3개까지는 할 때 공부하다가 조금 너무 지엽적인 문제가 기출해 있더라. 이런 문제 또 나올 확률이 낮지.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버려가면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래서 행정학을 조금은 이제 2-3개는 틀려도 된다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했고 실제 2개 틀렸대. 근데 이제 뭐 잘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처음부터 완벽히는 아니고 하면서 추가해 가고 그때 내가 추가되는 내용을 감당하기 벅차면은 조금은 줄여가면서 그런 게 이제 단계를 올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커리를 다 따라가면 여러분의 합격권의 점수가 완성될 거야. 이때 출제 테마는 앞서 얘기했지만 문제은행 풀에 있는 기출 문제들 그러다 보면은 한번 나왔던 문제들도 다시 나올 수가 있고 요즘 대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로 3권의 대학 교재들이 중심이 돼. 2023년도에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다 요 카테고리 안에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이 개정된 법령 내용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한 권에 막 4만 원씩 하는 책을 여러 개 사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수험서를 보고 공부를 하게 되겠지. 이때 학습을 할 때는 일단 문제은행 풀에 있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런 대학 교재에 포함돼 가지고 최근에 다뤄지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 새로운 내용들이 좀 변형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문제 풀면서 문제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돼. 이때 실제 테마는 행정학의 고유한 이론 또는 그 이론의 응용형이나 아니면 사례형 비교 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법, 제도들.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주로 미국 이론이다 보니까 그 미국 이론만 가지고 시험 낼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현실 제도도 같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다시 그 고유한 이론은 단순 개념 이해형이 있고 이론 자체 특징 내용 파악이 있고 어려우면 이론 간의 비교가 나오게 돼. 이때 단순 개념 이해는 책 한 번만 보면 맞추는 거야. 그래서 올해 국가직 9급 시험 3월 달에 있었던 시험 문제에서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게 뭐야? 물어봤고 어떤 거래정보의 기록, 데이터를 집중화된 중앙 한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킨다. 분산된 형태의 데이터 저장. 이 기술이 뭐야? 블록체인 기술 되는데 제 책의 327페이지에 블록체인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니라 여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한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분산에 처리해서 높은 보안성을 확보한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거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좀 알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통제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뭐 국민은행 같은 은행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해커가 데이터 위조 변조해가지고 누군가의 개인 계좌에 있는 돈을 그 해커 악당들의 계좌로 옮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 데이터에 분산 저장했는데 지금 시험 문제가 뭐라고? 중앙 집중이 아니고 데이터를 분산된 형태로 저장한다 했으니까 답은 2번 블록체인 되는 거거든. 이런 거 수업 한 번만 듣고 책 한 번만 보면 그냥 맞추는 문제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맞추는데 1분도 안 걸리겠지, 그지? 한편 이런 특징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국가직 9급에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행정학 수업 2번째 날 배우는 건데 민영화
라는 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이다 라고 1번 지문이 있는데, 근데 우리 책에 보면, 제 책에 보면 어떤 지문이 있냐면 민영화는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책 한 번 보고 맞추는 거지. 정부 실패라는 게 벌어졌다. 이 시장이 실패하게 되자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는데, 이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한 구원투수가 되면 좋았을 텐데 정부 또한 실패했다. 어떻게 하지? 대응 방안이,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해결 방안이 민영화다. 민영화는 그러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 대응 방안인데 답은 1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 한 번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한편 이런 것도 있어. 이론 간의 비교 문제가 있는데, 공부한 적이 없는 여러분이 좀 이제 난감할 수 있지만 봐봐.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국가직 9급에 신고전적 조직이론, 여기에 해당하는 인간관계론 옳은 것을 물어봤어. 근데 제 책에 보면 표가 하나 있는데 고전적, 신고전적, 여기 신고전적에 방금 봤던 그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사회적 인간, 사회적 인물성, 뭔가 사회적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4번이 옳은 거 답이 됩니다. 근데 1번에 있는 기계적 인물성이 제 책에서 여기 있네. 1번 지문. 그리고 2번 지문에 있는 공식 구조, 3번의 합리적 경제적 인간, 요것은 여기 2번 지문, 3번 지문이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고전적은 이렇다, 신고전적 이렇다 설명 쭉 할 건데, 거기서 지금 보기 지문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신고전적은 4번, 나머지는 다 그냥 고전적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게 이제 비교형 문제인데, 이런 비교형 문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미리 이렇게 다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이제 정리된 표를 보면서 내용 이해해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야? 시험 나오면 땡큐 그냥 맞추게 되는 거죠, 그죠?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막 겁을 줘놓고서는 행정하기 조금 어렵다고 막 겁을 주더니 할 만한 것 같은데 하는데, 좀 이제 올해 시험 나왔던 내용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고. 자, 이런 문제도 있어. 행정이론에 이제 응용과 사례형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문이 점점 길어지면서 시간을 뺏는 거야. 그래서 7급은 이런 2번이나 3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길어지고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수험생의 시간을 좀 뺏어 먹을 거거든. 그때 두 번째 유형, 이론과 응용 사례 가보게 되면, 자, 이번 또 국가직 9급 문제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 유형은 했는데, A 회사가 장기적인 제품 개발 프로젝트, 각 부서에서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팀을 뽑았대. 근데 그 소속된 팀원들은 원래 부서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면서, 원래 하고 있던 1번 업무 계속 수행하면서 제품 개발을 위한 별도 직무가 동시에 부여되면 두 번째 일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직원들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되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은 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재학 중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현실의 직장생활 경험이 없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와 닿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사례를 들었어. 어느 딱 승용차만 만들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 그 회사는 엔진팀, 카시트 만드는 팀, 타이어 팀 하는 식으로 분업화가 될 거야. 그 분업화된 각 부서에 관리자가 있을 거야. 그 관리자들을 아우르는 또 공장장 같은 관리자가 있겠지. 회사의 CEO 같은 최고 경영자가 있을 거야. 이런 분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단식 의사결정 계층제 구조가 나올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야, 너네 SUV 좀 만들어 달라라고 고객들의 요청이 증가했는데 우리 회사가 SUV 만들 능력이 될까?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하다가는 시간 다 지나가. 그래서 빠른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지 말고 기존의 멤버들을 활용하자. 엔진팀에서 전문가 한 명만 뽑아봐봐 A를, 타이어팀에 한 명만 뽑아봐봐 B를. 그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SUV 가능할까를 검토하는 새로운 조직이 나왔는데, 이때 현대기아차처럼 대기업은 소나타 엔진 만들고 있는 A한테 너 SUV 엔진 가능한지 검토해봐봐 라고 빼주는 순간, 사람이 많으면 A는 이 업무에만 전념하고 A가 하고 있던 일은 다른 사람을 뽑아서 시키면 될 거야. 근데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원래 하던 업무에서 차출, 새로운 것만 해 하는 순간 원래 하던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 담당자가 빵꾸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너는 원래 엔진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공장장의 지시에 따라서 상명하복식 계층제 구조에서 원래 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있는 수평적인 조직에서의 업무 수행을 동시에 해라라고 하는 순간, 이제 A는 수직적인 조직과 수평적인 조직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 요 수직, 수평적인 구조를 우리가 매트릭스 구조라고 말하잖아. 이게 매트릭스 조직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해보지 않았어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는 순간, 한 사람의 직원이 두 가지 형태 조직에 속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되는 상황. 이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매트릭스네 하는 순간 보기 지문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근데 제 책에 보면 이런 매트릭스 조직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공부해보면 알 건데, 이렇게 수직적인 조직, 분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계층제 조직을 엔진팀, 타이어팀 하는 각각 수행해야 될 엔진 기능, 타이어 기능, 고유한 기능별로 분업화된 기능 구조라고 하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조직을 특정한 과제 수행,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구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조직이 매트릭스인데, 여기 방금 시험 지문에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혼합형 구조다. 맞는 말 되는 거죠. 이런 조직은 여러 부서 사이에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빠른 대응을 하면서도 한 명의 직원이 두 가지 조직에서 동시를 하게 되니까 인건비 절감, 조직 간의 협력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자, 적용 사항 보시면 여러 조직이 힘을 합해가지고 사람이나 장비를 부서들이 함께 사용해야 될 때, 방금 시험 지문에서 동태적인 환경, 부서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유전성이 높은 상황에서 힘을 합해서 같이 일을 하는 상황. 이번도 맞는 말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조직의 구성원 A라면 엔진 팀장은 내일까지 엔진 개발 업무 끝내 라고 말했고, 이 수평적인 조직의 관리자는 내일까지 SUV 엔진 개발 가능한지 보고서 가지고 하는 순간 A는 나 뭐부터 해야 되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되지? 승용차 만드는 공장은 승용차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SUV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서는 SUV 가능한지 빨리 봐야 돼 하는 순간 구성원은 나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직원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조직에서 동시를 하게 되니까 유연한 인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진다, 용이해진다, 쉬워진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 설명을 보면서 이 설명이 뭘까? 매트릭스네 하는 순간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으로 푸는 건데, 작년에 지방직 9급도 나오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제야.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책을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요 그림 구조 생각하면서 두 가지 조직에 동시 속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 생각하면서 이제 두 가지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랑 납작한 조직이 동시에 있네 생각하면서 두 가지 조직 형태가 결합되어 있다는 말, 부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상호 의존성.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유연하게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다. 유연한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답은 4번 되는 거죠. 할만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많이 해야 돼. 필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현실 상황들에 대해서 공무원 아직 우리 못 해봤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그래, 이번 생은 처음이고 아직 다 공시생도 처음이고 공무원 일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현실에 들어가면 익숙한 내용이지만 아직 일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이해하라고 알려주는 내용들을 연습장에 적어가면서 요 모양이 딱 떠오르는 순간 이 문제는 맞추고 가는 거지. 그치? 근데 법령 문제도 있어. 법령 문제는 또 이제 일부 학생들은 공부를 좀 잘못해가지고 그냥 강사가 불러주는 대로 닥치고 암기한다 생각하는데 법령도 암기할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데 일단은 특이한 문제 하나 보면 17년도 문제인데 다들 처음 공부하니까 안 배운 거 알아. 한번 들어봐봐. 법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 아닌 걸 찾으래. 그러면 이제 법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하노라 하는 게 10가지 넘게 있는데 그 10몇 개를 외워서 풀 수가 없어. 나도 안 외워. 뭐하러 외워 그걸. 안 그래도 풀리는데. 이거 뭐냐면 흔히 말하는 그 여러분 들어봤나?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이 법인데 행정학 시험에 나와. 이때 법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야. 그럼 이 법은 금지가 두 가지야. 먼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and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먼저 그러면 법 이름 길다고 쫄지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법인데 이 금지가 두 가지에 걸려. 먼저 1번 부정청탁에 대한 이야기 하나 공부하고 2번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쫄지 마. 부정청탁이 뭐냐면 부정하게 요청 부탁하는 게 부정한 청탁이 되는 거야. 이걸 금지한다는 거야. 근데 다시 부정하게가 뭔데? 라고 하면 법령을 위반해서 법 그리고 법에 따른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법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서 뭔가를 하자고 요청 부탁하는 게 부정한 청탁인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부정청탁이 아닌 것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뭔가 요청 부탁하면 부정한 청탁이야.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은 부정한 청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보기 지문을 봤더니 1번 법령을 위반해서 뭘 해달래. 2번 법령을 위반해서 뭘 해달래. 4번 법령을 위반해서 뭘 해달래. 3번은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아닌 것은 3번. 1번, 2번, 4번은 다 법령을 위반이니까 부정한 청탁이 되게 되는 거야. 외울 거야? 뭐로 외워? 이해하면 되지. 법 이름이 뭔지 이해한 다음에 그 법에 있는 용어가 뭔지 이해해버리면 이해하고 풀면 되는 건데 뭐로 외워? 그래서 이 법령 문제는 일부 강사들은 보면 이거 시험 잘 나온다 외워 끝. 정리된 거 있지 그거 다 외워 하는데 그러면 좀 무책임한 거고 왜 그런 법을 만들었고 왜 그런 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에 있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풀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그랬지.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부정한 청탁이니까 부정하게 법령 위반으로 요청 부탁하는 거 찾으면은 부정한 청탁이지. 이해한 친구들은 시험 쉬는 날이 두렵지 않아. 그런데 깡으로 그냥 닥치고 암기, 행작은 암기야 해가지고 그냥 외워버린 학생들은 시험 전날에 불안해. 왜? 이게 15가지가 있거든. 그럼 내가 시험 전날 외웠냐 못 외웠냐 하고 있으면은 까먹을까 봐 계속 불안한 거지. 그지? 그래서 행작 그리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이해하고 끝내는 거야. 그럼 법 제도도 결국 이해가 우선이면 결국에 그러면 행정학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고 언제나 행정학은 이해가 우선이야. 이해하고 안 되는 거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보자. 좀 설명이 길었지. 이제 마무리할게. 행정학을 잘하려면은 3가지 축이 일단 이해가 우선이야. 난 이해가 80%라 생각해. 10%는 암기고 10%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잘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와 암기 응용인데 일단 이해가 우선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만난 이 행정학을 이해가 우선이야. 왜? 방금도 봤잖아. 이해만 되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암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그래서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번 생에 처음 만난 이 행정학은 세상 처음 공부하는데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흐름과 사례를 제시할 거야. 그래서 그런 흐름이나 사례를 보면서 메모할 거거든. 이해가 되면 이해하는 분량이 많아질수록 깡으로 암기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행정학은 여러 선택 과목 중 하나에 불과했어. 이제 수학, 사회, 과학, 행정학, 행정법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일반 행정 합격하던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은 수학, 사회 선택했는데 2과목은 엄청 어려워서 다 50점 받았어, 학생들이. 행정학이랑 과학은 너무 쉬워가지고 다 100점 받아버렸어. 단순히 과목 선택으로 인한 그 유불리로 합격을 좌우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 많아지니까 조정 점수를 했어. 여러분 수능 때 보면 제2외국어 조정 점수 하게 되면 한 문제의 가치가 점수값을 조정하는 순간 국어, 영어 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던 시절에는 그때 우리가 2022년까지는 국어, 영어, 국사를 잘해야 합격을 했어. 그 시기에는 행정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은 학습 부담을, 학습 분량을 가져가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행정학은 공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기출문제만 몇 개 풀어보고 이해 안 되죠? 다 외웁니다 하는 식으로 수기에 적혀져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행정학 공부를 좀 얇게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거 아니면 수업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국어, 영어, 국사의 한 문제나 행학기법 한 문제 가치가 동등해졌어. 그리고 이제 국어, 영어는 점점 실무 영어로 가면서 예전에 비해서 지엽치기 문제 출제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행학기법을 잘해야 합격을 하거든. 그때 행학기법 잘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그냥 시험에 나왔던 거 깡으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되는 거야. 기존에 예전에 이제 수험가에 수업하던 이 선생님들 보면 행정학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빨리 수업하고 끝내려고 외워 암기해버리다 보니까 수험생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절대 아니야. 이해를 많이 할수록 깡으로 외울 필요는 감소하는 거야. 이해를 할 때까지 하고 이해한 걸로 안 풀리는 문제만 암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가 우선이야. 그런데 이해가 너무 중요하고 이해가 우선인데 객관식 시험이 또 이해만으로 합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안 되는 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암기는 해가 바뀌고 나서 해도 충분해. 그래서 딱 저하고 1년 컬이 돈 다음에 국가직 7급 시험을 수석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 이렇게 했더라고. 일단은 이해 최대한 해보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부터 문제지에 표시하기 시작했어. 근데 기출문제집에다가 처음 생소한데? 이해로 풀려고 했는데 좀 낯선데? 아리까리한데? 하는 것들 일단 다 샤프로 밑줄을 그어.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그날 수업 끝나고 자습실에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봤더니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좀 생소해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대로 두고 다시 봐도 애매한다는 건 이제 검정색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행정학 공부하는 타이밍이 되어서 오늘 새로운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표시한 거 한번 볼까 봤더니 이제 다시 봐도 이해가 되는구만 하면 그대로 두고 다시 봐도 또 모르겠는데요 하는 건 다시 한번 이제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 그렇게 해서 2달간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빨간색 표시된 걸 읽어보면서 또 봐도 또 모르겠는데요 하는 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 2월 모의고사 갈 때 단원별 진도별로 모의고사 치니까 그 진도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틀렸던 거 확인해 보면서 여러 문제 다시 보면서 이제 알겠던 모르겠던 내용들 또 점검해 보면서 특히 표시된 내용 우선으로 보고 또 모르겠으면 또 더 강하게 표시를 해 나가면서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것만 모아서 보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해도 또는 이해하지 못해도 친구가 나한테 이거 왜 이래 물어봤는데 그 친구에게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객관식 문제는 맞출 수 있어. 왜? 설명 적혀져 있는 거 읽어가면서 푸는 거잖아. 주관식은 완벽한 내게 아니면 쓸 수가 없지만 객관식은 시험지에 있는 문장 읽어가면서 문제 풀면 돼. 근데 그때 맞췄던 내용들, 생각난 내용들은 또 만나도 또 생각이 나. 그런데 몇 번 봐도 계속 아리까리, 몇 번 봐도 계속 틀려. 와, 나는 시험만 보면 이거 헷갈리는데 하는 내용들이 있어. 이게 시험 전날에 갑자기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두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표시된 내용 1, 2월에 봤지? 3, 4월에 봤지? 그때도 암기가 안 될 때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 두세를 남겨놓고서 이런 거 암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깡으로 외울 분량은 최소화되는 거죠. 이 정도 외울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표시해 나가면서 반복해봐. 11월부터 반복해서 풀어봤는데 그렇게 반복해 풀어본 걸로 안 되는 내용을 시험 한 달 앞두고 이제 암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암기 그렇게 하면 되고, 응용은 뭐냐면 그렇게 한번 풀어봤던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은 변형이 돼. 그럼 그 똑같은 문장을 변형해서 봤을 때 내가 잘 풀 수 있냐 없냐를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하는 거야. 이번에 이제 보면 지방직 9급 시험 대비해가지고 국가직 9급 시험 대비해가지고서 전범위 다 섞어놓고서 실제 문제처럼 만든 동행 모의고사를 2023년도에도 보면 60문제, 50문제씩 16회, 480문제, 60문제씩 6회, 360문제, 이 두 단계에 한 1000문제 풀어봐. 풀어보게 되면 이제 시험장 가면 웬만하면 거기서 문제 다 나오는 거야.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지. 작년 이제 올해 지방직 9급 시험은 이번 주에 있을 건데 작년에 지방직 9급 시험 때는 이 1, 2월에 단원별 모의고사 때 풀어봤던 500문제 중에서 작년 지방직 9급은 2개 빼고 다 나왔고 지방직 7급은 하나 빼고 다 나왔어. 9급, 7급 다 이 단계 거치면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응용하는데 그때 그 응용은 내 몫인 거야.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나왔던 문제 중에서 또 나올 만한 거, 또 나왔던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는데 변형되는 것들은 내가 출제위원 입장에서 문제를 내가지고 그럼 풀어보게끔 만들어줄 거야. 그럼 풀어보고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정을 1년 동안 따라가게 됩니다. 거리를 따라가게 되고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은 대부분 다 합격권으로 간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갈 때 지방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 인강 들어야지. 근데 이제 노량진 쪽에 있는 친구들은 행정학 같은 어려운 과목들은 가급적 현강을 듣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 지방 학생은 어쩔 수가 없지. 선택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학생들이 잘하는 강한 과목을 현강을 듣고 약한 과목을 나 약하니까 인강으로 1.5배속으로 2번, 3번 들어야지 하고 인강으로 가는데 가뜩이나 약한 과목을 구속력이 없는 인강으로는 혼자 못 버틴다. 그래서 오늘 인강으로 행정학을 4강 들어야지 빨리빨리 진도 빼야지 또 봐야지 하는데 한 강 듣고 나면 어렵고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재생 버튼이 안 눌러져. 야, 행정학은 재생 버튼에 무슨 자석이 있는 건지 마우스가 자꾸만 가다 튕겨나와. 자꾸 튕겨나오게 되고 플레이가 안 눌려져. 근데 잘하고 재밌는 과목은 잘하니까 플레이가 되거든. 그래서 꼭 행정학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를 하면서 난 영어가 너무 안 된다. 난 또 의외로 국사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약한 과목은 가급적 현장에서 버티는 게 필요하고 잘하는 과목을 또 재밌는 과목을 인강을 들어야 돼. 그래서 가뜩이나 재미없고 힘들고 수업만 들으면 졸린 이런 과목들은 인강을 하게 되면 망하는 거야. 수험생들은 실패하는 수험생은 반대로 한다. 실패하는 수험생은 잘하는 건 재밌거든. 따라가겠거든. 현장에서 들은 거 가뜩이나 잘하고 있는데 또 듣고 있는 거고 약한 과목은 나 그냥 인강으로 난 한 번 들을 때 배속으로 2번, 3번 들어야 잘할 것 같아. 2번, 3번 들어야지 하는데 2번, 3번은 개뿔. 한 번도 못 듣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약한 과목일수록 현장에서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서 1년 커리 따라가면 대부분 다 버틴 사람은 합격한다. 10년 동안 본 경험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버티면서 커리를 따라가시기 바라고 지방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인강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인강하면서 잘 안 되는 거 중간중간에 Q&A 계속 올리면서 질문으로 해결하고 가고 그리고 이제 수업 자료들 다운받아서 풀어보고 하면서 공부하면 되겠고 그때 이제 일단은 무조건 이해야. 행정학은 이해.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올해 국가직 9급 문제들 다 보면 이해만 잘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인 거잖아. 그지? 하다못해 그 법령 내용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법제도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하는데 그거는 미리미리 문제 풀면서 표시를 해둬야 마지막에 내가 뭘 암기할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행정학이 좀 분량이 많거나 어렵다고 느껴져가지고 국어부터 해야지. 국사가 재밌는데? 국사 먼저 해야지 하다가 행학을 자꾸만 밀어넣게 되면 해 바뀌어가지고 이제 쳐다보게 되면 남들은 다 이해하고 부족한 거 표시해놓고 이것만 딱 암기하면 100점 끝나는 상황에서 나 이제 처음 공부하게 되면 내가 뭘 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 뭘 암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시험 1년 그냥 실패할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7월부터 버티면서 따라가면서 수업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면서 이제 이해를 최대한 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하면 됩니다. 합격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이 쌤 시험 문제를 푸는데요. 쌤 목소리가 들리대. 내 목소리가 왜 뭐 환청이야 뭐야 했더니 내가 수업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게 시험장에서 막 떠오르는 거야. 그때 행정학쌤이 뭐라고 말했는데 하는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문제 그냥 맞추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하고 이런 내용 설명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주게 되면 학생들이 저 쌤이 들어주는 사례가 글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이 그 사례여서 너무 단순한데 사례를 슬쩍 적거나 샤프로 적어놓게 되면 이제 복습하면서 사례 생각해보면 와가지고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쌤 그냥 문장으로 보면 이거 뭔 말인지 몰랐는데요. 쌤 사례 들으니까 알겠던데 그 사례를 기억했다가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응용해가지고서 그 사례 떠올리면서 지문 읽어나가면서 답을 찾고 하는 거거든. 그런 이제 도움되기 위한 사례를 개발하고 여러분 수준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뭐 별 순차가 없으니까 우리 수준에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내가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고 10년 동안 강의한 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최대한 하고 안 되는 거 표시했다가 암기하고 응용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고 그러면 합격하러 가는 거야.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간 커리 따라가면 합격한다. 커리만 따라가면 지방직 9급 같은 경우에 100점 받고 합격을 하니까 7급도 마찬가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잘 버티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좀 공감이 된다면 1년 동안 같이 만나가지고 수업을 잘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